안녕하십니까. 세미나시 불안, 오늘 어떤 내용인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울상과 대상 이상 그리고 불안, 이러한 제목으로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차원, 그래서 비현실화되는 수준에 작동하는 시간, 이건 네 번째 차원이라는 건 4차원을 얘기하죠. 1차원은 점이죠. 1차원은 선이죠. 2차원은 면입니다. 3차원은 공간이죠. 4차원은 이 공간을 초월하는 차원이죠. 이 4차원이라는 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무의식적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직관적으로 실제와 극복할 수 없는 충돌처럼 보이는 그 시간, 이게 2K 시간입니다. 실제와 충돌하는 시간, 실제와 만나는 시간, 이게 2K 시간이에요. 이것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4차원의 시간은 락강 용어로 논리적 시간이라 일컫는 무의식적 시간이다. 논리적 시간이라는 건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한 시점에 딱 만나는 시간이에요. 공시화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시간이 이제 무의식적 시간이죠. 4차원적 시간은 무의식적 시간이다. 이 시간은 물리학의 특정한 한계점에서 신체를 둘러싸고 동일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이 4차원의 시간이 육화될 때 이제 신체를 통해서 육화되는데, 우리는 경험에 정당한 지위를 부여해야 하는데, 경험에 정당한 지위를 부여해요. 우리의 경험은 실제로 어떤 직관도 어떤 투명성도 프로이드의 용어로 두르시히카이트도 즉 단순히 의식의 직관에만 기초한 것은 창발적인 것이거나 아주 급작스러운 그런 것이거나 유효하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초월적 미학의 출발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확립합니다. 의식 차원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그 두르시히카이트는 그 투명성이라는 것은 의식 차원에서의 창발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 또 초월적 미학의 칸트적 의미의 초월적 미학의 출발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확립한다. 주체는 의식 속에서 전면적으로 파악될 수 없습니다. 이는 주체가 무엇보다 근원적으로 무의식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체 구성 이전에 기표의 개입이 존재함을 유지합니다. 주체가 구성되기 전에 기표가 선재한다 그거죠. 어머니 태에 우리가 존재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벌써 그 전에 우리는 어머니의 몸과 아버지의 몸에 존재하고 있는 그 기표, 기표를 유전자 속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기표가 선재한다. 기표의 선재성입니다. 존재 이전에 기표가 선재한다. 내가 어떤 기표로 구성된 존재인가, 이것이 나의 일생을 돌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 안 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도대체 저 사람의 사상도 이해할 수 없고, 이념도 이해할 수 없고, 저 사람의 가치관도 이해할 수 없고, 저 사람의 어떤 삶의 행동의 기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존재를 만들어내는 선지하는 기표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문제는 기표가 실제에 진입하는 것, 그리고 주체가 어떻게 거기서부터 태어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기표가 무의식에 진입하는 것, 이 기표가 실제에 진입한다는 것은 기표가 무의식에 진입하는 것, 이걸 우리가 봐야 한다 이거죠. 주체가 어떻게 거기서부터 태어나는지를 봐야 한다. 오늘의 요점은 바로 이 기표가 어떻게 육화되는지, 기표가 어떻게 현실 속에서
증상이나 욕망으로 나타나는지를 묻는 것을 정확히 아는 데 있습니다. 기표가 어떻게 증상이나 욕망으로 육화됩니까? 무의식에 억압돼야, 무의식에 진입해야, 무의식에 기록돼야 그것이 증상이나 욕망으로 육화되는 것이죠. 네. 이 메커니즘을 아는 거,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기표가 육화되게 해주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에게 자신을 현시할 수 있게 해주는 바로 여기 있는 것, 즉 우리의 신체입니다. 기표가 육화되게 만들어주는 것, 이건 무슨 뜻입니까? 기표가 무의식에 억압되어 무의식에 구조화되어서 그 무의식 구조, 무의식의 기표 구조가 우리의 현실 속의 증상이나 욕망으로 나타나는 거, 요게 바로 기표가 육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거는 우리의 신체를 매개로 한다 이거죠. 우리의 신체를 매개로. 구토가 난다든지 어지럽다든지 배탈이 난다든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눈이 침침해진다든지 다 신체를 매개로 해서 육화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신체 역시 초월적 미학의 순수하고 단순한 범주들로 파악될 수는 없습니다. 초월적 미학의 순수하고 단순한 범주는 뭡니까? 기표 구조죠. 기표 구조가 그런 것입니다. 이건 초월적 미학의 순수하고 단순한 범주라는 건 이거는 칸트적 개념이죠. 예, 링한즈히. 그러나 이것은 무의식의 기표 구조. 무의식의 기표 구조가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이 기표가 육화되게 해주는 것, 이건 신체. 다만 이 신체는 그렇게 파악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냥 매개체라 이거죠. 이 신체는 데카르트가 그것을 확장의 영역에서 확립하는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이 신체라는 건 그 확장의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이건 그냥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 예. 이 주어진 걸 통해서 기표가 육화되는 것이죠. 육화되는 양상은 이 기표가 무의식에 새겨진 그 구조와 그 영역, 기표의 영역, 기표의 범위 그 안에서 결판나는 것이죠. 또한 그것은 거울 속에서 순수하고 단순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기표는 거울상에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기표는 신체에서 파악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표는 어떤 이 변증법적 어떤 확장, 사유를 통한 어떤 확장을 통해서 신체는 변증법적인 어떤 확장의 방식에서 파악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거울의 경험 속에서도 우리가 따르고 있다고 믿는 이미지가 이제 거울상 이미지죠. 이게 변화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 거울상 이미지도 고정된 게 아니죠. 왜 변화됩니까? 우리 앞에 있는 거울 이미지가 우리의 응시라는 차원을 드러낼 때 이미지가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울상 이미지를 확증해주는 응시가 계속되면 거울상 이미지가 유지되는데, 거울상 이미지를 의심스럽게 만드는 그런 응시가 우리에게 드러날 때는 그 거울상 이미지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특히 거울 속에 나타나는 이 응시가 더 이상 우리를 바라보지 않게 되는 순간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거울상 이미지를 확증해주는 응시가 없게 된다면 이런 거울상 이미지는 변화가 두드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시작, 일종의 아우라, 섬뜩함의 서광이 떠오르며 불안으로 향하는 문이 열린다. 이때 불안이 유발되는 것이죠. 그 거울상 이미지에서 불안이 촉발되는 것이죠. 불안이 생기는 것이죠. 이 거울상의 이미지에서 나를 벗어나는 이중적 형상으로의 이행은, 이중적 형상이라는 건 뭐죠? 거울상 이미지가 있는데 기존에 나를 갖다 안정시키고 그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던 이 거울상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어떤 이 섬뜩한 어떤 이미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거울상 이미지를 갖다가 방해하는 또는 저항하는 또는
이 무너뜨리는 그런 그 섬뜩한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중적 형상이에요. 이것으로의 이행은 전체 현상적 장 속에서 그 일반성, 그 현존을 우리가 대상 A의 기능에 부여해온 설명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 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러한 이중적인 형상으로 이미지가 이행될 때 그것은 바로 대상 A를 지칭한다 이거죠. 뭔가 대상 A가 존재한다는 것을 지칭하는 지점이다 이거죠. 이 이중적 형상으로의 이행이. 이 기능은 낯선 순간에 드러나는 것 이상으로 훨씬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인간 주체에게 대상 A의 존재를 현상화시키는, 드러내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나는 그저 이 순간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면서도 그 강렬함에 있어서 가장 은밀하다는 성격을 지적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강렬하지만 은밀하기 때문에 간과되었던 부분이죠. 강렬하지만 은밀하기 때문에 그동안 간과되었던 그런 이 위상이 바로 대상의 위상입니다. 이러한 대상의 변형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분명히 위치를 지정할 수 있고 지목되고 교환될 수 있는 대상이 어떻게 개인적이고 전달 불가능하지만 동시에 환상 속에서 우리와 대응하는 지배적인 대상으로 변화되는 것일까요? 대상 이퀄 주체입니다. 대상이 주체화될 때 그 대상이 이퀄 주체가 되는 것이죠. 환상의 대상이라는, 내 환상 속에 뜬 대상이라는 건 곧 나야, 나. 이 변형이 탈바꿈이 계시의 순간은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주관적인 변형, 이러한 대상의 주관화, 객관적인 그 대상에서 주관적인 대상으로 변형되는 것, 탈바꿈, 이 계시의 순간은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는 걸까요?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준비해온 몇 가지 경로와 접근법은 우리로 하여금 이 지점을 지시하고 나아가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가 칠판에 그려놓은 작은 도식은 이러한 리히티겐 퍼슈텔룽, 올바른 정확한 어떤 표현이죠. 퍼슈텔룽이라는 건 표현이란 뜻도 있고 표상이란 뜻도 있습니다. 즉 직관과 경험에 호소하는 것이 본래는 어느 정도 불투명하고 모호하지만 그것을 도르시티, 투명한 것으로 바꿀 수 있게 해주는 정확한 표상들을 보여줍니다. 즉 우리의 경험에 맞는 선험적 미학을 우리 스스로 재구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대상이 주관화될 때, 대상이 주관화될 때 분명히 위치를 지정할 수 있고 지목되고 교환될 수 있는 대상, 이것이 개인적인 대상으로 주관화될 때 뭐가 일어나느냐? 도르지히티, 투명한 것으로 재구성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은 굉장히 복잡다단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대상이 주관화될 때, 즉 주체적인 어떤 개인적인 어떤 누르시티카이트,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때, 그것은 바로 주체의 환상 속의 대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이때 경험의 재구성이 일어납니다. 이게 경험의 재구성이에요. 이 경험의 재구성은 일종의 창조다. 우리는 이 도르지히티 카이트, 이 투명성, 대상에 대한 투명성을 발견할 때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투명성이지 원래 있던 것을 갖다가 발견해내는 그런 투명성이 아니에요. 원래 투명한데 이것이 어떤 이미지에 가려 있거나 기표의 이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서 가려져 있던 것을 이렇게 기표를 걷어내고 교체해서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창조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이라는 거 있잖아요. 과거의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 환상의 대상을 만들어낼 때 그것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그건 간단히 말하면 꿈은 사실보다 해몽에 있다는 것이죠. 꿈은 사실보다 해몽에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꿈을 해몽해내면 그 해몽해낸 내용이 내 거가 되는 것이죠. 꿈이 아무리 사악하고 위협스럽고
이 부정적이라도 그것을 내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그 꿈은 나에게 긍정적인 꿈이 되는 거예요. 경험이 재구성되는 것이죠. 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론 대타자의 차원을 우리가 참조하면서 내 삶을 만들어내지만 대타자가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대타자를 내가 참조하면서 내 삶을 내가 창조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을 재구성함으로써. 경험을 재구성한다는 게 락강 정신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경험의 재구성. 이 락강 정신분석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기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적이 말하는 상징화, 역사적 어떤 유물론적인 어떤 해석이죠. 일반적으로 불안은 어떤 대상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불안이 대상을 전적으로 결여한 것은 아닙니다. 불안이 대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대상을 결여한 게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이 대상은 엄밀히 말해서 주체가 팔루스와 맺는 관계를 설명한 공식에서 이미 사용한 바 있듯이 그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Not without having.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가지고 있다는 것도 또 아니란 얘기예요. 이 not without having 이거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 일종의 애매모함의 표현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 잡히지 않는 거예요. 있는데 존재가 있는데 잡히지 않는 거예요. 있는데 존재는 있는데 소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대상 A의 위상이죠. 이는 다른 말로 존재함과 가지고 있음을 교대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거기서 그는 그것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바로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갖고는 있지만 보이지 않아요. 또 존재하긴 하는데 가질 수가 없어요. 존재하긴 하는데 가질 수가 없어요. 존재하긴 하는데 가질 수가 없다. 또는 갖고 있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갖고 있지 않은 건 아니지만 갖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것도 아니다는 얘기죠.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상징계에서 성기, 팔루스의 사회학적 기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아닐까요? 이 성기, 팔루스는 사회학적인 장 속에서는 있지만 이게 드러나서는 안 돼요. 보여져서는 안 돼요. 이게 팔루스가 보여져서는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잘려버리는 거예요. 성기는 내가 갖고 있긴 하지만 보여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보여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문자 수준에서 즉 그것이 대문자라는 건 대문자 팔루스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것이 주체가 교환해서 가장 소외되는 기능을 구현하는 자리에서 말입니다. 있긴 있는데 그건 소외되어 있어야 돼요. 대문자 수준에서 팔루스는 내가 갖고 있긴 하는데 그건 소외되는 지점에서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드러내서는 안 돼요. 사회적 교환 속에서도 남성 주체는 성기의 담지자로 환원된 채 떠돕니다. 성기의 담지자이긴 해요. 그러나 떠도는 존재예요. 그렇게 이 팔루스를 갖다가 흔들어 댈 수 없다 이거죠. 휘두를 수 없다 이거죠. 그렇게 거세는 사회화된 성을 위해서 필수적인 존재다. 거세는 사회화된 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성기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드러나서는 안 돼요. 그게 휘둘러져서는 안 돼요. 쉰들러 리스트에서 쉰들러가 독일 장교를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 진정한 힘이 뭔지 아는가? 힘이라는 건 내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쓰지 않을 때 그게 진정한 힘이야. 그런 얘기하죠. 있는데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게 팔루스라는 거예요. 락강이 말하는 팔루스, 대문자 팔루스. 거기에는 분명 금기도 존재하지만 레비스트로스가 지적했듯이 무엇보다 선호가 존재합니다. 이 사회적 장 안에서는 이 금기도 존재하지만 선호도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선호가 뭡니까? 욕구,
욕구. 이 선호라는 걸 욕구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있다는 것이죠. 금기도 있지만 그 금기를 넘어서 내 욕구를 달성하려는 어떤 그것이 이 사회학적 장에서 발현된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의 이 두 가지의 이 금기와 사회적 금기와 사회적 선호, 이 금기와 선호, 요 둘 사이에서 내가 그걸 내 대문자 팔루스를 조절을 해야 돼. 구조 속에서 여성의 교환을 중심에 두고 성계들이 그 자리를 채운다는 데 있습니다. 사회적 구조 속에서 여성의 교환을 중심에 두고 성계들이 그 자리를 채운다는 데 있습니다. 성계들은 자기 자리를 채워야 돼요. 자기 자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사회적 구조 속에서. 사회적 구조 속에서 여성의 교환을 중심에 두고 성계들이 난무하는데 그 난무하는 성계들은 자기 자리의 위치를 지켜야 돼. 위치를 지켜야 돼. 위치를 안 지키고 마음대로 존재했다가는 어떻게 된다? 마음대로 존재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잘리는 거예요. 성계는 이 과정에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 보여져서는 안 돼요. 여성의 교환이라는 이 사회학적인 장 속에서의 이 질서, 여기에서 성기는 보여줘서는 성기가 개입되어 있다는 게 보여줘서는 안 돼요. 그것이 보여지면 그때 불안이 발생합니다. 성기가 여성의 교환에 성기가 개입된다는 것은 뭔가 이 정의롭지 못한 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여성 교환에서 힘을 작동시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사람들이 힘을 작동합니까? 안 합니까? 힘을 작동하지 못해서 발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의 교환 과정을 자신이 독점하는 거예요. 여성의 교환 과정을 자신이 독점해요.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해서 팔루스를 그냥 막 드러냄으로써 사람들 위협하고 자기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막 제거함으로써 자기의 힘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적 장에서는 불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이라는 대상의 교환 과정, 교환의 장에서 이 나의 그 팔루스, 이것이 있지만 드러나서는 안 돼. 사회학적 장에서. 그러나 나의 팔루스가 이 사회학적 장을 한계를 뚫고 나갈 수가 있죠. 그땐 내가 사회학적 장에서 배제되는 걸 각오해야 돼요. 배제되고 소외되고 삭제되는 걸 각오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사회학적인 장을 넘어서는 팔루스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안티고네죠. 그것이 충동의 주체고, 궁극적인 이 윤리적 주체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단지 올바른 기표가 전제돼야 그 상징계를 넘는 팔루스의 발현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거울상과 대상의 위상 그리고 불안, 이런 제목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